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하고 희귀질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 그 환자분들, 그다음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 제목을 제가 이제 다발성 경화증 원치 않은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달았는데,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일지 아니면 뭐 가능성을 언급받으신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진단이 되면은 이 질환은 어쨌든 일회성의 치료를 거치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고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질환이라서 일단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고요. 사실 그 예전에 저희 희귀질환센터 초기에 저희가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제가 한번 강좌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2021년도쯤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그 당시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때처럼 약간 종합 세트처럼 이 질환에 대한 정보 플러스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정보들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다룰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 이제 제가 적어 놓은 대로 약간 질환 자체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질환이고 왜 생기고 그다음에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그 부분이 결국엔 치료기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걸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사실 식이나 뭐 운동이나 뭐 영양 이런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2021년도 자료를 제가 그때 제공한 게 있고, 그 사이에 한 4년 5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제가 얼마나 업데이트 됐나 사실 많이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엄청난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약간 큰 흐름은 거의 똑같고 구체적인 가이드에서 살짝의 변화만 좀 있을 정도여서 제가 그거를 또 한번 반복하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 내용을 다루려면은 왜 정말 이게 어떤 의미로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약간 그런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면서 제가 내용을 다뤘으면 좀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은 일단 질환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금 준비를 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순서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 뭐냐, 결국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질환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이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용어들을 제가 이제 적어뒀고요. 자가면역 질환이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내 몸 안에 내 신체 조직에 반응하는 면역세포가 생겨났고 그게 불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언뜻 생각을 해도 그렇게 뭔가 만들어진 면역세포가 실제로 있다고 하면은 이게 손쉽게 몸에서 갑자기 어느 날 또 깨끗이 사라지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아서 자꾸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거라서 저희가 꾸준히 그걸 억제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뭐 무수히 많겠지만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질환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중추신경계는 뇌나 시신경, 척수 이 세 개가 대표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뭔가 그 현상이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 일어나는 방법이라는 게 이제 그 기전을 언급을 할 때 저희가 탈수초, 뭐 염증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그 외부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다른 뭐 증상 때문에 어쨌든 사진을 외부에서 찍으시고 뭐 탈수초성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도대체 탈수초 질환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 수초가 탈락한다는 뜻의 이제 그 의미로 탈수초라고 저희가 붙인 거고, 수초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신경 가닥이 있으면은 신경 머리 부분이 있고, 쉽게 생각하면 신경 그 머리에서 쭉 갈라져 나오는 엄청 긴 이제 축삭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일종의 물질입니다. 그 수초라는 물질이 있는데 걔네가 이제 벗겨지면 탈수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벗겨져 버리면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쉽게 생각하시면 그 벗겨진 부분을 달리는 신호 속도하고 수초가 제대로 붙어 있는 부분을 달리는 신호 속도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벗겨지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게 되는 거고, 그럼 신경 입장에서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탈수초 현상이 일어난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MRI를 찍어보면, 뭐 사진을 그 환자분 그 본인의 사진을 직접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얗게 막 점점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탈수초 병변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수초라는 현상이 생기는 건 기본적으로 거기에 염증이 있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슈는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좀 자주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염증으로 인해서 한번 벗겨졌다가 또 재생하고 이런 과정만 거치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약간 퇴행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퇴행성이라는 거는 신경의 구조물이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개념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퇴행성이라고 뭔가 진행하는 듯한 모양새는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나중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재발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 질환이다. 네,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상이 이제 어떤 게 생길 수 있을까? 이제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추신경계를 뭐 결국 뇌, 척수, 시신경 다 침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어디를 건드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생길 수 있고, 특히나 뇌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넓은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의 어디를 건드냐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 여기 적어둔 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추려서 일단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뱅글뱅글 돌아가는 듯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현운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신경을 침범하면 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색각이 이제 저하되고, 그 다음에 시야가 방해되는 그런 다양한 시각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시, 그러니까 사물이 갈라져 보이는 거죠. 하나가 아니고 그게 두 개로 뭐 가로든 세로든 갈라져 보이는 현상. 그 다음에 구음 장애, 그러니까 말이 어둔해지는 현상. 그리고 이제 얼굴 쪽에 근육마비가 오든 감각마비가 오든, 그 다음에 상하지, 팔다리 근육에 이제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역시 또 감각이 이상하거나. 이때 감각이 이상하다고 할 때는 감각이 무디다, 그러니까 만져도 이상하게 4살 같지 않고 안 느껴져요라는 저하로 올 수도 있지만, 뭐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자극이 가는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 살짝 스쳤는데 엄청 아프다든지 하는 이상 감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뇨장애, 배변장애. 그 사실 이제 상하지에 특히나 양측으로 뭔가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소변장애 같은 게 생기면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 척수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병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드물지만 경련이나 아니면은 이제 언어장애, 말 그대로 표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말을 이해를 잘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언어장애도 가끔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생길 수 있고요. 전형적인 코스는 보통 이런 게 한번 생기면 뭐 잠깐 뭐 수초, 수분 있다가 좋아져요,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수일 이상 꾸준히 뭔가 증상이 이제 호전 없이 지속이 되는 코스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한 2, 3주 이상 지속되면서 점점 조금 떨어진다 라고 이제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다시 바닥을 치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올라가는 코스가 이제 전형적인 그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부를 때의 급성 재발의 코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아니죠. 꽤 많은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그 약간은 비특이적인 굉장히 다발성 전신 증상으로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아마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그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를 알 수 없이 엄청 피곤하거나, 아니면 전신에 이렇게 어떤 한 군데가 아니고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막 감각 이상, 통증, 그 다음에 뭐 순간 힘이 빠져서 뭐 물건을 놓친다, 뭐 다리에 무릎이 살짝 꺾인다, 뭐 이런 식으로 순간 빠지는 힘.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환자분들은 뭐 맛이 안 느껴진다는 미각 이상부터 특별히 뭐 감기도 안 걸렸고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몸이 뜨겁다. 그 다음에 땀이 뭐 옛날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엄청 많이 났다가 갑자기 막 추워졌다가 뭔가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뭐 일단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진정한 저희가 이제 급성 재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의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발로 생각하고 접근해버리면 결국 그 다음 치료 단계의 전략이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꽤 많은 분들은 분명히 이런 걸 호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증상들을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이 그냥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전조 증상이나 전구 증상처럼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갑자기 어느 날 생겨서 좀 많이 힘들다 하면 그게 이제 결국 그 환자의 몸의 전반적인 그 질환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간접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유의 있게 관찰하다 보면 그분들 중에 조금 일부는 실제로 재발로 연결되는 일종의 전구 증상처럼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거 자체를 엄청 걱정하거나 의미를 두면서 막 바로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내가 내 몸이 결국 나한테 보내는 신호다라고 일종의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조금 더 몸 컨디션을 관리를 하거나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급성 재발을 경험하면서 이제 진단돼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 환자분들이 내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나름 알죠. 이러면은 이거 진짜 약간 의심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런 기준 하에서는 특별한 재발 이벤트를 못 느꼈는데 그냥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 뒤돌아봤더니 그때보다 내가 이상하게 운동 기능이 떨어지네, 아니면 보행 기능이 뭔가 떨어지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확실히 떨어지네 같은 거를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을 때는 저희가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의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레시브 타입이라고 부르는 진행형으로서의 전환이 아닐지를 한 번쯤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환자분들이 그냥 살펴서 판단한다고 바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게 의심될 때는 이제 의료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의료진이 평가를 해서 이제 유무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게 외래에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거라 제가 하나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그 저희가 우토프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름이 되면 증상이 나빠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뭐 땀을 흘리고 좀 더워진 다음에 갑자기 증상이 나빠져서 이거 재발 아닌가요?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 뭐 날씨든 운동이든 사우나든 뭐 감염 때문에 발열이 생기든 그런 상황에서 뭐 힘이나 이상 감각, 그 다음에 시야가 흐려짐, 그 다음에 피로감, 배뇨장애 이런 것들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 나빠지는 거는 진정한 의미의 재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날씨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날씨의 온도가 올라가면 저희가 아까 탈수초라는 현상 제가 설명드렸는데, 거기 탈수초된 그 부분에서 신호 전달이 단순히 2차적으로 더 느려지게 돼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느려지게 되면 그 신경회로 입장에서는 뭐 어느 일정 속도로 그래도 이렇게 전달되고 있던 게 순간적으로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신호가 마치 중단되는 듯한 이제 느낌이 되죠. 그 신경 입장에서는. 그러면 증상은 순간 빵 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만약 이런 걸 경험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더운 환경 피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혹시 하실 분이면 서늘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고, 하는 도중에 충분히 수분 섭취 자주 해주고, 그다음에 냉방, 쿨링 같은 거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하면서 하시는 걸 권하고, 뭐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발열이 생긴다 하면 빠르게 해열제 같은 걸 복용을 하면서 해열 조치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단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그 다발성 경화증 진단은 사실 저희가 어쨌든 진단이 되는 순간부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확진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꼭 필요한 검사적인 기법에서는 뇌 척수 MRI 영상 검사, 그 다음에 뇌척수액 검사, 혈액 검사, 이게 일종의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척수액 검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점차 바뀌는 이제 진단 기준의 트렌드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해진 검사로 떠올랐거든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의심이 돼서 진단을 내가 확실히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이 검사는 무조건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진단도 진단이지만 말 그대로 배제 진단, 혹시라도 다발성 경화증을 모방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은 아닐지를 거꾸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혈액 검사 같은 경우도 혈액 검사는 뭐 혈액 검사 무슨 특정 A라는 검사를 해서 거기 양성이 나왔다고 이 환자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역시나 배제 진단을 위해서는 근데 꼭 필요합니다. 네, 모방할 수 있는 다른 컨디션들을 충분히 다 확인을 해주고 다 아닐 경우에 이제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적어둔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증상은 뭔가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었던 분인데 영상 검사를 했더니 뇌 척수 MRI가 너무 깨끗하다. 한마디로 병변이 아예 없다. 그리고 근데 뭔가 하얀 점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흔히 다발성 경화증일 때 보인다는 형태와 너무 다르게 생긴 경우들이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다발성 경화증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걱정을 엄청 하면서 오시는데 사실은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거꾸로 내가 증상은 없었는데 그냥 건강검진 했더니 약간 이 탈수초 병변처럼 보입니다 하면서 큰 병원 가세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또 거꾸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증상이 없다는 측면은 뭐 사실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인데 저희도 영상을 봤을 때 이게 너무나 근데 모양은 진짜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이제 추가 검사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추가 검사라는 거는 뭐 MRI를 그냥 단순히 추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뇌척색 검사 같은 거를 좀 조기에 해서 혹시라도 이런 마커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실제로 마커도 나오고 그다음에 MRI 상의 변화도 좀 유의미하게 있고 하면 검사적으로는 이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환자는 증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 영역은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근데 최근에는 워낙 서양권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RIS라고 해서 영상학적으로 너무나 의심되는 경우를 이제 따로 분류를 해놓고 그런 환자들을 추적을 해보면 결국엔 다발성 경화증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 종종 있더라 하면서 적극 이 경우도 처음에 인정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연구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만약 국내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과연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영상에서나 이런 검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 추적 관찰을 통해서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다발성 경화증으로 확진되는 비율이라는 게 서양권보다는 아시아권이 좀 더 낮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레벨의 강도로 저희가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그냥 국내나 아시아권의 데이터도 따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진단 기준의 트렌드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2017년도 진단 기준이 최신 개정이었다가 작년에 이제 최신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 만에 이제 나온 건데요. 그 2017년도 기준이 나오기 그 전 2010년도 기준일 때 비교해서 2017년도도 달라진 핵심 변화라는 건 더 빠른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세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년 만에 나왔는데 여전히 그 핵심 목표, 지표는 더 빠른 조기 진단을 목표로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냐면 이제 실제 저희가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치면 말 그대로 거기에 재발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전통적으로는 한번 뭔가 증상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재발을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전통적인 컨셉이었는데 이제는 임상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재발이라는 이벤트가 없었던 환자라도 결국 한 번에 뭔가 증상이 있어서 왔던 환자라도 영상을 찍거나 뇌척색 검사를 해보거나 하면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재발에 준한 소견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그 이제 경향이 좀 더 세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다발성 경화증 특이 병변이라고 부르는 위치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뇌에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나눌 때 그 인정해주는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용이하게 만든 게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이 앞장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증상은 없는데 영상이나 뇌척수색 소견이 좀 그럴듯할 때, 네, 그럴 때 그러면 진단을 할 수 있느냐에서는 이번 진단 기준 개정판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진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라는 게 핵심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게 되면 결국 이것도 장단이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초기 진단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지만 그만큼 섣부른 진단이 될 수 있다는 위험도도 같이 가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진단 기준이 이제 바뀔 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초기에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검진, 환자 검진, 그 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감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게, 그 다음에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이제 적절하게 위험에 빠지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뭔가 증상이 있거나 뭐 검사 소견상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병원을 가서 의료진하고 정밀하게 상담을 해서 그 방향을 설정을 하시는 거를 꼭 권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관심사죠. 엄청난 큰 관심사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 코스라는 걸 봤을 때 크게 이 세 가지 코스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재발 완화형, 두 번째가 2차 진행형, 세 번째가 1차 진행형. 그래서 딱 보시면 눈에 띄는 뭔가 그림상에서 느껴지시는 그게 재발 완화형은 그러니까 위로 한번 이렇게 사각형이 올라가는 게 재발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한번 팡 하고 재발했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빵 하고 올라갔다가 좋아졌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 재발을 뭐 2번 한 거랑 3번 한 거랑 몸 상태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재발을 하면 할수록 이제 회복력이라는 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이 완전히 안 되고 중간에 살짝 하다가 회복에 딱 제한이 걸리는 그런 형태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재발 전 상태까지는 돌아온다라는 컨셉처럼 재발 완화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한 80% 정도로 이제는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진행형이라는 거는 한 15에서 20%라고 돼 있고 사실은 이거는 그 코호트마다 너무나 좀 큰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건 약간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재발 완화형보다는 좀 적은 빈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재발 완화형처럼 보였던 분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따로 재발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직선이 점점 위를 향해 우상방하는 그 본 건 선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그 오른쪽 위로 향한다는 게 점점 기능이 나빠진다는 걸 이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스물스물 꾸준히 뭔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게 있고 1차 진행형은 가장 드뭅니다. 가장 드물고 이제 5% 미만 네, 이제 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서양에서 데이터인데요. 사실 국내는 정말로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더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네, 그냥 특별히 확 나빠진다기 어떤 급성 재발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년에 걸쳐 꾸준히 스물스물 나빠지는 네, 그런 코스를 얘기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 이 용어를 보시면 재발이라는 게 있고 이제 진행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컨셉인데요. 지난 뭐 사실 다발성 경화증 처음 이제 역사 속에서 소위 말해서 등장을 해서 최근 한 뭐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딱 재발이라는 현상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졌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이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 치료를 유지하는 기간에서나 그냥 오로지 재발이 없어야 된다, 재발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었고 약제도 다 그런 쪽으로만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효능을 만족하는 약제들을 개발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최근 10년의 트렌드는 재발뿐만 아니라 이게 진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제가 뭐 영어 이제 영문 용어로는 프로그레션을 표현을 하고 이거를 이제 디제너레이션이라는 말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퇴행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 중요시되면서 이거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뭐 운동이나 뭐 식이 같은 비약물적 접근법에 있어서도 이 개념이 더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게 재발을 반복하다 보면 이 진행한다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 신경세포가 좀 나이가 든다라는 과정이 재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좀 더 생기겠죠. 이론적으로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 찬스는 당연히 올라갈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발이 없더라도, 재발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어도 진행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유병 기간을 저희가 길게 가지고 가다 보면 오히려 이제 후반부에는 뭐 재발이라는 그 컨셉보다는 진행이라는 과정이 진짜 그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약간 고효능 약제 같은 거 나오면서 이제 재발 확률은 확실히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진행이라는 과정이 이제 저희가 장기적인 예후를 결정하는 좀 더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진행이나 퇴행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냐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생물학적인 기전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MRI를 찍었을 때 물론 아까 제가 하얀 점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탈수초 병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 신호를 보이고 있는 건강한 뇌의 영역처럼 보이는 부분일지라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뇌신경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오래되면 이제 실제로 볼륨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위축이 생겨버리는 현상까지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진행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같이 하게 돼 있고요. 이 재발의 활성도가 환자분 개개인마다 너무나 차이가 크듯이 진행 과정도 또 진입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진입을 한 이후에 속도도 빠른 분이 있고 느린 분도 있고 사실 개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의 연구들의 트렌드라는 게 환자한테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이분은 나중에 진행형으로 갈 수 있는 찬스가 높다 적다 그 다음에 가더라도 예후가 좀 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라는 식의 그 장기적인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이제 바이오마커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최근에 활발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걸 실제로 임상에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현상을 보여주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만성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그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머리에 이제 신경세포 옆에서 열심히 그 신경세포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미세악교세포라는 또 세포가 있거든요. 그 미세악교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염증을 촉진하는 반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면 위쪽이 건강한 사람의 사진이고 이 아래쪽이 제가 안정적인 다발성 경화증 환자라고 적어뒀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진은 MRI 사진은 당연히 아니고 저희가 이제 펫 검사라는 기법을 이용한 사진인데 이 안정적인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말 그대로 재발도 없고 MRI 찍었을 때 특별히 MRI상 병변이 나빠지는 것도 없고 정말 그냥 우리의 전통적인 그 기준에서는 안정적인 환자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은 걸 보면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딱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뭔가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 미세 악교세포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뇌 MRI상 정상 신호를 보이는 부분이 말 그대로 정말로 다 깨끗한 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에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은 일부는 당연히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이라는 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찬스가 충분히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사실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조차를 아예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밝혀진 거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거마저도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단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치료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그 다발성 경화증이 그러면은 처음 진단되시면 환자분들이 딱 첫 번째 질문이 보통은 제가 이게 왜 걸렸죠?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근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딱 하나의 키포인트처럼 명확하게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이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전이 되는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유전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유전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특정 유전자 딱 한 군데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질환이 탁 1대1로 매치되면서 발병하는 경우를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유전 질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발성경화증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엄청 많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환자를 모아놓고 유전자 연구를 하다 보면 그래도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에서 살짝 조금 더 다빈도로 보이는 그 유전 변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있기는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MHC라는 몸에 이제 그 면역세포에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단백질에 그 HLA라는 유전자에서 발생되는 어떤 특정 변이, 돌연 변이가 있습니다. 그 돌연 변이 타입을 가지고 있으면 다발성 경화증 발병 위험도가 한 2.5에서 3.3, 그러니까 3배 정도 올라간다고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은 3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면은 굉장히 좀 높은 위험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언뜻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히 숫자가 주는 착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발성 경화증의 전체적인 발병률이 워낙 낮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0만 명당 이제 2~3명 정도의 비율이 이제 발병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3배에서 단순히 3배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6명, 8명 이 정도 비율이 되는 건데, 결국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특정 돌연 변이를 가진 환자들만 10만 명을 모아놓고 보면 그 중에 한 6명, 8명 정도가 다발성 경화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찬스라서, 사실 절대 수치 비교로 보면 뭐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힘들지만 상당히 적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 나머지 부분들, 결국 저희가 비유전적 요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유전적 요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게 있을까를 이제 살펴보면, 제가 일단은 가장 대표적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조금은 쌓여 있는 것들 위주로 일단 적어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바이러스 감염,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레벨, 그리고 이제 흡연,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여성 환자에서 한테서 청소년기의 비만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식이 습관 같은 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간략히 좀 살펴보면, 바이러스 감염, 그러니까 이제 옙스타인바 바이러스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EBV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EBV에 걸린 사람 모두가 다발성 경화증이 되는 건 아닌데, 다발성 경화증 환자 다수에서 거꾸로 검사를 해보면 EBV 감염력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EBV라는 게 우리 몸에 어쨌든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B세포라는 거에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조용히 만성으로 자기 가만히 잠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이 뭐 우연치 않게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촉발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EB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일부 그 바이러스의 구조 자체가 뇌에 존재하는 단백질하고 유사한 그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 EBV 바이러스에 대응하려고 어떤 항체가 생겨났는데 그게 엉뚱하게 뇌에 이제 존재하는 단백질에 달라붙어 버린다든지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EBV 바이러스가 어쨌든 조금 중요한 역할을 이 다발성 경화증 발병에 하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거든요. 거의 뭐 성인 기준으로 따지면은 혈청에서 저희가 항체 양성률 보면 거의 90%예요. 90%면 진짜 뭐 10명 중에 9명은 있는 거니까 진짜 흔하고, 대부분이 이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노출돼서 이제 증상이 그냥 되게 경미하게 아니면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흔한 거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환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재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잠복해 있는 상태에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이 지내다가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진짜 몸속에서 갑자기 이제 재활성화됐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하면 그거 자체가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 위험도를 올릴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있느냐, 그 재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특정 어떤 면역 체계 특정 부분의 활동이 순간 떨어지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기저질환에 따라서 이식 환자분들, 어떤 장기 이식을 받아서 면역 억제제에 굉장히 장기 복용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서는 충분히 이런 찬스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맨날 그 뭐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맨날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모종의 급성 감염,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이든 세균 감염이든 급성 감염이 들어오는 경우도 이 잠복해 있던 EB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되는 그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신체적 스트레스가 진짜 EB 이런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키는데 얼만큼 기여를 그러니까 수치상 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진짜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제 소규모 그런 연구 데이터를 보면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은 나와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지속된 다음에 피 검사를 해봤을 때 그 바이러스 항체의 타이터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달라지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흡연, 네. 일부 코호트 연구에서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피하는 게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네,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거는 다발성 경화증 발병 자체의 위험도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발병하고 나서 그 진행하는 코스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히 신경학적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위험도로도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흡연을 하면 어쨌든 그 성분 안에 전반적으로 염증 촉진하는 방향의 그 면역 체계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뇌신경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혈관 내 장벽이라는 일종의 저희가 보호 장벽이 있는데 그것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름 저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이제 탈수초도 이제 다시 수초화 과정을 거치고 하는 노력을 나름 저희 몸이 하게 되는데, 그 세포들에 악영향을 미쳐서 복구 과정도 늦추고,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알려진 다양한 방법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흡연은 무조건 금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발병 이후 과정에서 가지는 의미가 신경학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 나빠진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아까 제가 재발 완화형의 타입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진행형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비율도 흡연 환자분들이 비흡연 환자분들보다 한 2.5배 정도 높은 위험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금연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 저 그래도 흡연하다가 중단한다고 이게 진짜 중단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하면은 그만큼 빠르던 질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거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흡연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면 금연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그러니까 그 비타민 D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단되고 나서 비타민 D 그냥 챙겨 먹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서 처방받아 이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비타민 D가 어떻게 이런 면역 질환하고 관련이 생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단순한 영양 요소로서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자체를 조절하는 호르몬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뇌에서 그 미세 악효세포라는 게 활성화되면은 약간 만성 염증 반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포의 활성도도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염증성 T세포라는 면역세포는 억제하고, 반대로 그런 자가 면역 반응을 이제 억누를 수 있는 조절 T세포라고 부르는 또 세포는 활성화시키고 하는 식으로 어쨌든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연구를 봤더니 그 유전적 백그라운드는 되게 비슷한 집단에서 단순히 혈중 그 비타민 D 레벨을 비교해 봤을 때 낮을 경우에 발병률이 확실히 올라가더라라는 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일단 받았다고 치면 그럼 비타민 D 레벨을 내가 이제 오케이 높여야겠다
해서 이제 높이면 높일수록 과연 그만큼 계속 좋아지는 효과가 날 것이냐에 이제 이슈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연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 그래서 보면은 혈중 레벨이 낮은 환자 집단하고 높은 환자 집단하고 단순 비교를 해보면, 낮은 환자 집단에선 확실히 뭐 재발률, MRI상의 뭐 새로운 뇌병변 발생률 이런 것들이 좀 더 불리한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다발성 경화증 이제 저희 약물 치료하니까 그 치료제에다가 루틴으로 그냥 비타민 D까지 얹혀가지고 세트처럼 그렇게 먹어보는, 정기적으로 먹어보는 방법을 했을 때 과연 그 환자들이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집단의 연구가 있었고, 그 집단의 연구들을 모두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해봤더니 사실 추가적으로 더 유리한 지표들은 없다라는 이제 메타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혈중 레벨 검사 해봤을 때 정상 범위보다 낮는 거는 무조건 그건 분명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는 보충요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근데 만약에 정상 범위에 있다. 그런데도 나는 열심히 먹어서 이거를 그 범주를 넘어서 나는 좀 더 높은 농도로 난 유지를 하겠다 하는 게 과연 이득이 있을까라는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보통 정상 범위가 뭐 1부터 뭐 100까지를 그냥 가정해서 있다라고 치면 그냥 상방 부분,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7, 80, 90 뭐 이 정도의 정상 범위로 유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치료 쪽 얘기를 이제 후반부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치료제가 여기 딱 언뜻 보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약들이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이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들이 개발돼서 그 소위 말하는 FDA 하고 그다음에 유럽 식약처를 승인받은 그 약물의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정말 개발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영역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래도 다행인 건데요. 네, 저희가 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부를 때 여기 영어로 보통 표시를 할 때 DMT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Disease Modifying Treatment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modifying이라는 용어를 사실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이 병의 특성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치료라는 의미의 뭐 cure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이제 modifying,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환을 완화시킨다, 질환의 경로를 변경시킨다, 수정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까지는 이런 약들을 저희가 개발할 때 이 약들을 써서 한 번 써서 일정 기간만 써서 이 병을 내 몸에서 완전히 컨트롤 해버리겠다라는 개념처럼 접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 약들을 유지를 하면서 꾸준히 이 질환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개념이 사실 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더 좋은 약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 저희가 치료 전략을 이제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이제 핵심인데, 제가 그냥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만 몇 개 알려드릴게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시면, 과거에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였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거꾸로 된 피라미드죠.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는 약한 약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돌려가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벨 안에서도 이 약 썼다가 안 되면 그 비슷한 레벨의 다른 약으로 바꿔보고, 돌리고 돌리다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좀 올라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같은 레벨에서는 적어도 돌리지 말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 라인에서 안 되면 그냥 빨리 2차로 가자.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제 중간 과정이 최근까지 있었고, 근데 이제 좀 더 최근에는 이제 거꾸로 된 피라미드처럼 차라리 가장 고효능의 약을 초반에 그냥 빵 써서 이 질환을 그냥 확 컨트롤 해버리고 뭔가 환자가 안정화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히려 약간 좀 약한 약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연하게 이제 치료 전략이 바뀌고 있는 셈인데, 왜 이렇게 자꾸 초반부터 고효능의 약을 쓰는 거를 강조를 자꾸 하려고 할까? 정말 그게 효과가 그만큼 있는 게 맞는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그걸 눈에 딱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 디자인이 있었는데요. 그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의 덴마크하고 스웨덴에서, 사실 서양은 워낙 MS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덴마크 2100명, 스웨덴 2700명 환자들 대상으로
재발 완화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 그림에서 이 붉은색으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된 부분이, 그러니까 덴마크가 7.6, 스웨덴이 34.5%죠. 그러니까 초기에 진단을 하고 고효능 약물, 소위 말하는 고효능 약물이라는 건 여기 아래 제가 적어둔 이 약제들입니다. 이 연구에서 이렇게 지정을 한 거는 이 고효능 약물을 바로 시작한 그룹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그게 7.6이고 스웨덴이 한 34.5니까 한 4.5배 정도 이제 스웨덴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인구 집단의 이제 그 추적 관찰을 좀 해보면 질환의 경과에 대해서 그게 과연 차이가 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소위 신경학적 기능 악화라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재발을 하지 않는 환자 비율, 그러니까 이 관찰 기간 동안, 여기에선 6년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발을 하지 않는 환자 비율,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붉은 오렌지빛으로 표시된 스웨덴, 그 다음에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덴마크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결국 스웨덴, 아까 고효능 약물을 초기부터 투약을 많이 한 그 환자 그룹을 가진 스웨덴 나라의 환자 그룹이 더 좋은 예우를 보이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격차는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규모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치료 전략이 이제 최근에 소위 초기부터 고효능 약물을 쓰는 걸, 적극 쓰는 걸 고려를 하자라는 걸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치료제를 살펴볼게요. 결국 자가주사 형태가 있고 경구 복용약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정맥으로 주사하는 투입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주사 형태가 베타페론, 제가 이제 약 이름을 그냥 여기다 명시해놨습니다. 성분명을 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베타페론, 레비프, 코팍손 격일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보넥스 주 1회 맞는 거고, 플레그리디라고 2주에 한 번씩 맞는 자가주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 복용약은 오바지오, 텍피데라, 피타렉스, 이거는 매일 먹는 거고, 이제 마벤클라드라고 1차년도에 열흘, 2차년도에 열흘, 이렇게 좀 짧게만 투약을 하고 그냥 지켜보는 그 코스의 약도 있고요. 정맥주사 투입은 티사브리는 매달 한 번씩, 오크레부스라는 약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램트라다라는 약은 1차년도에 5일, 그 다음에 2차년도에 3일. 굉장히 짧고 굵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제들이 이제 국내에 이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특별히 뭐 치료제상의 변화가 없었을까?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때 강의를 했을 때가 2021년도였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한번 그냥 치료제 변화 사항을 그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에서 새롭게 처방 가능한 약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오크레부스라고 지금 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롭게 처방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FDA를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있어서 승인받은 약제가 2020년도 그러니까 오파투투맙이라는 약이랑 2022년도에 우블리투시맙이라는 약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약제는 뭐 아직 국내에 들어온 건 아니고, 뭐 제가 뭐 최근까지의 그 뭐 뉴스에 있어서도 특별히 국내에 도입될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국제 이제 적으로 임상 3상, 한마디로 마지막 단계죠. 그 임상 3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약제가 그 프렉살리맙이라는 약, 그 다음에 레미브루티닙, 톨레브루티닙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은 이제 향후에 정말로 3상 연구가 뭐 그 전에 1상, 2상처럼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뭐 이제 승인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갈 길이 있는 그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약제를 결국 고를 때 어떤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측면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적어둔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환자분들 약제를 선정할 때 이제 제가 나름 생각을 하는 이제 기준들을 그냥 적어둔 거고요. 그래서 뭐 성별이나 가족 계획 유무, 그다음에 질환의 활성도 자체, 그다음에 동반하고 있는 질환, 다른 기타 치료받고 있는 기타 질환, 그다음에 사실 환자분 개인의 성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적인 환경, 그러니까 개인 환경이죠. 그러니까 치료 뭐 주사 치료라고 했을 때도 뭐 주기적으로 정말 병원에 오실 수 있는 환경인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행정적인 조건입니다. 네, 급여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그 이제 국내에서 현재 처방되는 약제들의 각각의
대표적인 특징하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주사 형태는 제가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스케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워낙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약제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안전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장점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주사 맞는 국소 부위에 뭐 약간 피부 반응이겠죠. 뭐 붉게 뭐 발적이 생기거나 약간 부종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압통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열이나 전신통 같은 증상이 있어서 약간 그런 진통제, 해열제 같은 거를 주사 맞고 한 번 정도 먹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라는 건 별로 없는 게 이제 장점이고, 그 임신이나 출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임기 여성 환자에 있어서는 제한점이 가장 약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 환자분들한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고요. 뭐 사실 이 주사 형태들 안에서 그 임신 그 여성 환자분들이나 이제 그 환자분들의 출산 데이터 같은 걸 보면 뭐 사실 뭐가 우월하게 굉장히 막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효과가 더 좋다, 안전하다 이런 것들은 없는데, 그래도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해보면 콕파스손이라는 제제가 조금 더 선호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게 워낙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약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험 규정상에서는 제가 1차 치료제라고 분류를 해서 처음에 그냥 그 어쨌든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거에 진단 기준에 맞춰서 진단이 되면 바로 누구든지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구용 약제 중에서 오바지오하고 텍피데라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오바지오는 매일 1번 먹는 거고요. 텍피데라는 매일 2번 먹는 건데 상대적으로 1번 먹는 거니까 좀 편의성은 오바지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선. 근데 이제 그 두 약제 다 결국엔 안전성인 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면이 조금 다릅니다. 두 약 다 공통적으로 뭐 간 수치라든지 백혈구 수치 같은 거에 대한 그 모니터링은 피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필요한 거는 비슷한데, 오바지오 같은 경우는 그 일부 환자에서 일시적으로 탈모 부작용이 있다라는 게 대표적 부작용 프로파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일시적이라서 가역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겼다가 돌아오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한 15에서 20% 환자분들이라고 보고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핵심은 오바지오를 사용함에 있어서 핵심은 가족계획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바지오를 쓴다고 앞으로 뭐 가족계획을 아예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무조건 실제 가족계획,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무조건 중단해야 되고요. 이거는 남성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냥 중단만 하고 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러면 임신을 시도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몸속에서 씻겨 내려가는데, 엄청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는데 하면 엄청 오래 걸리는 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아기를 가지실 거면 중단하고 저희가 신속제거 요법이라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걸 우리 몸속에서 확 씻겨 내려가는 어떤 특정 약물을 이용해서 그거를 통해서 혈중 농도를 어떤 딱 그 안전 수준 이하로 낮춘 다음에, 그래야 그 이후에 가족 계획을 이제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피데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 장애하고 홍조,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발갛게 달아온다고 호소하시는 그런 홍조 등의 부작용이 가끔 있다라는 게 있고, 이 약도 가족 계획 전에는 중단을 권합니다. 뭐 이거는 중단하고 뭐 이것도 막 제거요법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앞두고 있으면 중단을 해라 라는 게 일종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 다 1차 치료제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 직후에 저희가 처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렉스라는 약이고, 이제 이것도 하루 한 번 이제 복용하는 약인데요. 그 이제 똑같이 경구약인데 사실 이 약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 우리 몸속에 이제 돌아다니는 면역세포가 있을 거고, 그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다가 원래 그냥 건강한 환경 내에서는 그 면역세포는 우리 뇌로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자가면역 질환, 염증 질환 환자한테서는 그런 면역세포의 이동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이동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체내에 퍼져 있는 그 림프절, 우리가 림프절이라고 부르는 그 집단이 있는데, 림프구가 이렇게 막 잔뜩 모여 있는 그 림프절 안에 그 면역세포를 가둬버려서 그냥 그 안에 머물게 해버리는 그런 기전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앞에 뭐 그 오바지오나 뭐 그 텍피데라 같은 약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효능 측면에서는 이게 좀 더 우월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보험급여가 어떻게 돼 있냐면 1차 치료제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처음에 딱 왔는데 환자의 질환 활성도가 좀 높은 경우, 그게 이제 환자의 재발 수라든지 MRI 변화, MRI 활성도 정도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질환 활성도가 높을 경우에 처방을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을 때는 저희가 조금 고려해야 되는 안정성 측면에서의 그 차이점은 초기 투약을 할 때 먹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걸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약 초기 투약할 때 드물지만 심장 부정맥 관련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심전도 모니터링, 리듬 모니터링 하면서 투약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간 수치, 림프구 수치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매우 드물지만 황반 부종에 대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눈 쪽으로도 뭔가 불편감이 생기면 안과 검진도 꾸준히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이 약은 시작하기 전에 대상포진 바이러스 항체 점검 꼭 해야 되고요. 항체 유무. 그래서 없으면은 백신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족 계획 전에는 좀 중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개월 이전에 중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뭐 그걸 꼭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이제 직전에는 어쨌든 중단을 해라라는 게 가이드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면역세포의 이동을 저지하는 목적, 그 기전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약제를 쓰다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서 뭐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 림프절을 가로막고 있던 그 녀석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확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서 그게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재발 위험도가 살짝 올라간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런 리바운드 현상이 이제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이유에서 약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그 결국 약을 바꾸기 전에 그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기간,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약 교체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마벤클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 들어온 지 한 4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년에 한 10일 정도밖에 복용하지 않는다는 편의성이 최대 강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25년 3월 첫째 주에 약을 먹었다 하면 3월 첫째 주 5일간 약을 먹고 4월 첫째 주 5일간 약을 먹고 쉬었다가 26년 3월 첫째 주, 4월 첫째 주 또 5일간 약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년을 20일에 걸쳐 투약을 하는 거죠. 그 용량은 체중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 약이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원리 자체가 이 기전을 생각을 해보면 들어가면은 그 몇 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우리 몸에 있는 그 림프구에 특이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림프구 집단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 몸은 당연히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림프구 집단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없어져 버린 림프구 집단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몸을 공격했던 그 나쁜 면역 세포들이 같이 섞여 있었겠죠. 그럼 걔네들이 싹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풀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B 림프세포, 그다음에 T 림프세포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기전이 이러다 보니까 투약하고 첫 수개월 이내에는 림프구 수가 좀 줄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코스로 가게 돼 있고, 그 투약하는 그 며칠 기간 동안 일부 환자분들이 뭐 발열이나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거 좀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있고, 이것도 역시 투약하기 전에 대상포진 바이러스, 뭐 간염 바이러스, 그다음에 나도 모르는 뭐 결핵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고 있으면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게 활성화된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게 있다면 아예 투약은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이것도 가족 계획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복용 기간 내내 피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안전한 보수적인 접근이고요. 난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마지막 투약 일자 기준으로 해서 최소 6개월 정도는 피임을 하는 걸 권합니다. 네, 이거는 남성 환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권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약을 드시면서 아니면 이 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1차년도 약은 일단 먹었고 2차년도 약은 아직 먹기 전인데 뭔가 그 사이에 재발을 했다. 그러면은
2차년도 약을 그대로 먹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약으로 바꾸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차년도까지 먹고 계속 괜찮은데 3차년도부터는 진짜 아무 약도 안 쓰고 그냥 봐도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국제적인 가이드에서도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약간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게 결국 약이 이렇게 2차년도에 걸쳐서 먹게 됐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역세포의 재구성이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 체중이나 대비 고려해서 용량이 결정이 된 거고, 그러면은 2차년도까지 투약이 정말 완료가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만큼 면역세포의 재구성이 제대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차년도 약 먹고 재발했다고 바로 약을 바꾸기보다는 정말 심한 재발, 아니면 재발을 했는데 사진 찍어봤더니 뭐 말도 안 되게 막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다든지, 그런 굉장히 중증 재발만 아니면 그냥 2차년도 약까지 그냥 투약을 이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의료진도 있고, 그냥 보수적으로 쓰고 재발한 거면 이건 실패다, 그냥 바꾸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계속 약간은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어서 제가 오늘 뭐 정답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무조건 재발하면 무조건 바꾼다라기보다는 재발했을 때 그 재발의 정도를 보고 저는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3차년도부터는 그냥 안 쓰고 보는 거예요. 안 쓰고 보면 이게 결국 재구성이 잘 돼서 이상적으로 문제없이 흘러가는 분들은 4년, 5년, 6년, 7년 그냥 재발 없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미국 외국의 장기 데이터들은 보고가 돼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또 일부 환자분들은 뭐 4년, 5년 차 때 뭐 재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새로운 다시 치료제를 이제 투약을 하면 되는 거고, 뭐 당장 3차년도부터 아무 치료도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치료가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뭔가 이거는 방치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이제 티사불이라는 약은 그 매달 정맥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약간 소방수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높은 질환 활성도를 보이는 일부 환자분들한테서 그걸 빠르게 그냥 확 일단은 잡고 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환자분들한테 이제 좋은 약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국내 이제 급여 기준 같은 경우도 그 진단되고 나서 그 빠르게 진행하는 뭔가 중증도 환자분들은 1차 치료대 거치지 않고도 투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역시 이것도 면역세포가 뇌 안으로 이동하는 거를 차단하면 되거든요. 네, 차단하면 되는 거라 그 차단하는 효과가 아까 제가 피타렉스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전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 약을 빵 쓰면 순간적으로 질환 활성도가 훅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효과는 좋은데 역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고려사항이. 그래서 뭐 단기 사용은 문제가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그 특정 JC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그게 활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뇌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생기는 이 뇌병증은 가역적인 뇌병증은 아니고 사실은 비가역적인 뇌병증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 생길 수 있으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도가 2년이 넘어가고 3년, 4년 이렇게 되면서 점점 올라간다고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통 임상에서 쓰다 보면 웬만하면 2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예, 많고, 그 뇌병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자가 그 전에 치료 기간, 그 다음에 이전에 혹시라도 다른 면역 억제 같이 쓰고 있느냐, 아니면 피검사상에서 JC 바이러스 항체 지수가 높으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위험도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질환 중증도가 높은 경우에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가임기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절대 쓸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임신 기간 도중에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 투약 기간을 매달이 아니고 뭐 6주에서 8주 정도로 좀 늘리면서 사용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임기 여성이고 가족 계획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사진이나 이런 거 찍어보면 너무 지금 재발도 많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거 완성화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나중에 아기를 가져야 되냐,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티사부리가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램트라다는 저희가 워낙에 강한 약이거든요. 아까 제가 한 8일 정도, 2년 토탈 8일 정도 맞는 주사 대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셉니다. 약 세고 효능은 입증이 돼 있는데 갑상선염이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같은 안전성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핵심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는 공급 중단 예정이라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있는 옵션으로 못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잊고 지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크레부스가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CD20이라는 단백질에 달라붙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CD20은 면역세포 중에서 B세포의 표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약제가 들어가면 그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 단백질에 달라붙고 그 B세포가 한마디로 B세포를 죽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B세포의 결핍을 유도하는 약제의 기전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었고요. 이게 특이점은 이게 사실 역사상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역사상 처음으로 그 1차 진행형, 그러니까 모종의 진행형이라는 타입의 FDA 승인을 처음으로 받은 약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제 그때 이슈가 좀 됐었던 면이 있고요. 그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해서 재발 완화형 다발성 환자한테서 1차 치료제 불응할 경우에 쓸 수 있고, 이게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 저희는 글쎄요, 이게 1차 진행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워낙 없는 것도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었을 것 같은데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한테 쓸 수 있습니다. 1차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게 EDSS 점수 기준으로 6.5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EDS 점수가 6.5 이하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언뜻 이제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EDSS라는 거 저희가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 기능 점수 측정하는 그 지표가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6.5 이하에 해당돼야 되니까 7부터는 안 되는 거겠죠. 근데 7점 기준이 보면 여기 사진 딱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휠체어에만 의존해서 다녀야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한테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 해당이 돼야지 쓸 수 있는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6개월에 한 번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딱 시작할 때만 2주 간격으로 딱 2번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6개월에 한 차례씩이고, 뭐 매일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사 간격도 6개월에 한 번이면은 뭐 그렇게 짧지 않은 간격이고 적당한 간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이제 뉘앙스인데요. 이게 문제는 그래도 전처치 포함까지 생각하면 전체 투약 시간 생각하면 그냥 반나절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뭐 직업적인 요소나 뭐 이런 개인적인 그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이 약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약 관련했을 때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간에 멈추고 추가 처치를 하거나 뭐 주입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막 이런 조치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진짜 엄밀하게는 뭐 거의 그냥 하루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감염과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이게 뭐 치명적인 감염은 아니고 보통의 면역 치료제들을 쓰다 보면 나타나는 경미한 뭐 상기도 감염이나 요로 감염만 이 정도 수준이어서 지금 당장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계획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투약 기준으로 해서 한 1개월에서 3개월 후에는 이제 임신 시도를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족 계획을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 투약 기준으로 6에서 8개월까지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임신이 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다시 약제를 유지하는 약제를 재투약하고 이런 스케줄로 하는 걸 보통 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구가 그냥 제가 그냥 우연히 보다가 그냥 알게 됐는데 그냥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한테 딱 해주고 싶은 말이어서 제가 그냥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다발성 경화증 처음 진단하고 이제 확진됐다는 얘기 들으시고 대부분의 당연히 환자분들은 약간 이제 우울해지시죠. 다운되시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나중에 나 이러다 휠체어 타는 거 아닌가? 막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뭐 불행한 거하고 행복한 거의 차이는
결국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이제 단순히 거기에 이제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누군가 여기 적힌 이분은 일종의 그 미국에 있는 이제 그런 명상 같은 거 하시는 이제 유명한 부신 명상가신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말로 확진이 되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 현실적으로 나중에 더 좋은 약제가 나와서 정말로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약제가 나오면 뭐 저희가 고민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전까지는 저희가 어찌됐든 이 질환을 우리가 몸에서 가지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안게 된 거고, 근데 그런 동행을 그냥 뭐 환자분들도 그렇고 옆에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같이 그냥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화이팅 하셔가지고 불편하지 않은 이제 동행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중간에 네, 그 일단 채팅창에 질문들을 좀 올려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위에서부터 제가 보이는 대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 네, 가족이 다발성경화증 진단받은 경우 증상이 없어도 진료를 미리 받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그 뭐 약간의 그러니까 이게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뭐 대규모 연구를 해보면은 그 관련 있는 유전자는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가족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다발성경화증일 때 자녀가 다발성에 걸릴 수 있는 위험도가 인구 집단 대비 얼마나 올라갈까,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다발성경화증일 때 또 얼마큼 올라갈까,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 진짜 그냥 다 모아놓고 보면 뭐 한 1점 뭐 몇 배 막 이런 식으로 수치상은 조금 올라가 있는 건 맞아요. 예, 맞는데 그게 아까도 제가 그 특정 유전자 변이 설명드리고 뭐 위험도가 2.5배에서 3.0배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체 발병률이나 이런 복잡한 계산들을 다 거치면 정말 절대적인 위험도 상승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셔도 됩니다. 네, 지내셔서 나중에 실제로 증상이 정말 생기면 그때 가서 진료를 보시면 되는 거지 미리 받는다고 의미가 전혀 있진 않습니다. 네, 괜히 불안감만 약간 안고 가는 개념이 돼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EBV 바이러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질문을 하신 건지 제가 살짝 지금 완벽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EBV 바이러스 같은 거에 감염력이 있는 환자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더 잘 걸리냐 혹시라도 이런 걸 얘기를 만약 하시는 거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근데 그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아까 그 EBV 바이러스가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은 상당수가 이제 뭐 항체 양성률도 나오고 이제 잠복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럴 때 EBV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경우를 좀 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재활성화되는 경우 중에 하나 예시를 든 게 이제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걸렸다. 그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 과정 속에 EB 바이러스라는 게 재활성화될 수 있는 찬스가 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게 바로 무조건 다발성경화증 재발로 탁 이콜로 연결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근데 그런 찬스가 이제 없었던 환경에 비해선 다발성경화증의 재발 위험도도 다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저희가 뭐 낮은 확률이지만 괜한 그런 위험 요소는 안 만드는 게 좋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감기 조심, 뭐 바이러스 조심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에 또 다시 또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최대한 남들보다 더 약간 철두철미하게 개인 위생 관리하시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네,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줄여야 할까요? 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결국 레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환자분이 어디에서 뭐 검사를 우연히 해봤더니 뭐 이제 비타민 D 레벨이 굉장히 정상 범위보다 높게 막 측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먹고 있는 비타민 D 그 영양제, 약의 레벨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고 좀 줄여도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좀 낮은 레벨로 나온다. 그러면 줄이면 안 되겠죠. 예, 계속 드셔야겠죠. 네. 네, 그리고, 네, 이틀 전에 이제 진료 보신 분이, 네, 어떤 분인지 제가 알 것 같은데, 그쵸,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20년 정도 셨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몇 번의 재발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다리 통증하고, 이제 피로감 같은, 사실 20년이면은 굉장히 오래되신 건데요. 특히 이런 통증과 관련된 일종의 감각 증상이잖아요. 그런 감각 증상은 초반에 이제 재발 같은 거 실제로 감각 증상을 동반하는 재발을 경험해 보신 환자분들은 다 동감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재발 완화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재발이 됐다가 상당수는 좋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엄밀하게는 그런 감각과 관련된 이상 감각이나 통증은 정말로 완벽히 좋아지는 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잔 증상은 좀 남아서 환자분들의 이제 좀 불편감을 계속 느끼고 가중시키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재발이 또 몇 번 반복됐다고 하시면 당연히 조금 더 고착화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런 통증이나 피로감을 완전히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목표로 뭔가 생활을 하시거나 하면은 그건 조금은 무리일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피로감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환자분이 어떻게 평소 생활 습관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줄여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운동이나 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마련을 해볼게요. 네. 네, 진행과 재발은 정확히 어떤 차이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재발은 쉽게 생각하시면 딱 그겁니다. 재발이라는 건 정말 어떤 특정 A라는 증상이 그냥 며칠 상간에 이건 애매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며칠 상간에 확연하게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생겨서 그냥 빵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그게 한 1, 2주 지속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사실 싹 올라옵니다. 근데 물론 그 사이에 저희가 보통의 급성기 치료를 보통 하게 되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회복되는 속도라는 게 좀 더 빨리 올라오는 거고. 이제 그게 하나의 재발의 코스고요. 진행은 사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저 진행이 느껴져요 라면서 느끼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일어나는 현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런 거를 거치면서 본인이 그나마 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뭐 내가 작년하고 비교해봤더니 좀 그러네, 뭐 재작년하고 비교해봤더니 좀 뭔가 달라져 있네, 그냥 그 정도 타임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체감할 수 있고요. 그 마벤클라드 2차까지 하셨고 손저림이 심해지셨는데 MRI상 병변은 없다. 이때 오크레부스를 쓸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손저림이 심해졌다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재발이라는 걸로 가늠할 거냐 이제 말 거냐의 이제 차이가 되겠죠. 그 약간 급여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그런 공단에서의 급여 이슈 같은 거 보면 결국 재발을 인정해주는 게 단순히 증상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인정을 해줄 거냐, 아니면 증상은 또 없는데 MRI만 나빠졌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또 인정을 해줄 거냐. 그게 저희들도 사실 여러 기관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그게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급여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손저림이 심해지셨다는 게 뭐 기존에 있었던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신 건지 아니면 없었던 부분에 손저림이 심해지신 건지가 조금 또 다를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진짜 뭐 어디 MRI를 찍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MRI만 찍고 그냥 판단할 문제인 건지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건지도 조금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하지강직이 심하고 보행장애가 심하시고 7월에 진단받고 택피데라 복용 중이신데 이거는 이게 결국에는 그 7월에 진단받을 당시에 강직하고 보행장애랑 지금 현재의 강직과 보행장애가 그 한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정도가 조금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보행장애의 가역적인 여부가 좀 결정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처음에 진단받을 당시에 병변의 위치가 제 생각은 왠지 척수 쪽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의 범위의 이제 병변이었는지 가 사실 조금 장기적인 보행장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제가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 뭐 인터페론, 오바지오, 마벤클라드 이제 치료 2년까지 하셨고 그 이후 치료법이라는 건 결국 마벤클라드로 치료한 이후 이제 지금 2년 되신 건데 그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에 좀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어느 날 또 약간의 재발의 사인이 보이시거나 MRI상 악화가 있거나 해서 저희가 치료제를 어쨌든 모종의 치료제를 더 추가를 해야겠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크레부스가 아마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램트라다 3차까지 맞으셨고 다음에 맞을 수 있는 치료제 네, 이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램트라다를 맞았다고 해서 뭐 워낙에 그 고효능 약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거의 마치 저희가 끝판왕을 맞은 것처럼 맞고 문제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없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결국 램트라다도 보면은 그 작용하는 기전이 제가 그 마벤클라드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면역 세포를 재구성한다는 측면이 되게 센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재구성을 해서 재발률은 훅 떨어졌는데 시간이 또 한참 지나면서 그 재구성된 또 세포 그룹 안에서 또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재발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저희는 그냥 원래처럼 또 접근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접근을 할 때 이제 어떤 치료제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제 중에서 이제 램트라다를 제외한 나머지 약대들 안에서 결국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고를 때의 기준이 환자가 실제로 재발을 다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재발의 정도랑 환자분의 MRI 상에서 나타나는 질환의 활성도 정도를 보고 고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치료제가 옵션이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 초창기에 저희가 고효능 약물 막 강조한다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나 그때 얘기하는 그 초창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딱 무슨 진단받고 뭐 몇 년 이내라는 그런 타임, 그러니까 시간적인 면에서의 초창기로 저희가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치료제를 선택하는 단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네. 고효능 약제의 분류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선은 이게 보통은 나누는 게 이 약이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나누는 게 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그 약제가 저희가 무슨 맙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제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단일 클론 항체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얼만큼 특이적인 어떤 딱 특정 타겟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그 차이가 일단 1번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브로드하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것저것 다 건드는 것보단 뭔가 범인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범인 하나를 딱 쫓는 게 효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특정 물질, 특정 단백질, 특정 회로 같은 거를 선택적으로 특이적으로 잡아내느냐 마느냐의 그 기준으로 보통 고효능 약제를 나눕니다. 네. 그 오크레부스 투약하고 재발 확진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약 쓸 수 있냐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환자분이 그 전에 오크레부스를 투약하시기 전에 어떤 약을 썼는지가 조금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옵션이 갈라질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오크레브스도 사실 오크레브스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면 고효능 약제라고 유지가 되거든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오크레브스를 되게 꽤 그래도 투약을 하는 잘 안정적으로 갔던 분이 되게 한번 굉장히 뭐 작은 정말 사소한 재발을 했다. 그러니까 증상도 되게 경미했지만 사진을 봤더니 정말 딱 병변이 한 군데 딱 설명할 만한 분이 생기고, 근데 다른 뭐 뇌 MRI는 깨끗하고 뭐 이런 경우인 건지 아니면 진짜 좀 심하게 재발한 건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사소한 재발이면은 어쩌면 오크레브스를 그냥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심한 재발이면 이제 바꿔야겠지만, 그때는 만약에 환자분이 그 전에 마벤클라드를 쓰던 분이 경험이 없는 분이면 마벤클라드로 넘어가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센 재발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티사브리 주사약이라든지 아니면 피타렉스도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피부 보톡스 맞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 EBV 질문이 주사약으로 인해 다발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라고. 아, 이게 혹시 아까 그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 그 코로나 주사약을 혹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수피아님이라는 네, 올려주신 분은. 네. 네, 그 사이에 제가 다른 거 보겠습니다. 네. 올해 7월. 아, 네. 그 지금 오른손 손목하고 엄지손가락 감각 둔하고 약간 움직일 때 내 손가락 같지 않은 피부 느낌이 한 달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증상만 들었을 때는 제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그 위치가 맞다면, 네. 그 딱 특정 그 어떤 신경이 지배하는 딱 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시거든요. 근데 만약 정말 그 부분만 지금 한 달 정도 문제가 있다가 좀 약해지시는 거면, 사실 이게 결국 저희가 손에나 팔에 감각이 문제 있다면은 다발성경화증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척수의 어떤 부분에 문제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척수의 특정 부분 레벨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 환자분이 느꼈을 감각 이상 범위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거면은 우선은 어떤 그 국소적인 말초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저한테 진료를 받는 분이신 거니까 네, 제 외래를 오셔가지고 제가 검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시고 그 제가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네, 세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만 일단은 먼저 드리고,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네, 지금 하지강직하고 보행장애가 좀 심해지신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그 저희가 첫 번째 발병이 생기고 이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의 유지 치료 측면에서의 첫 번째 이제 치료 약물을 설정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걸리는 시간이 뭐 긴 거랑 조금 짧은 거랑 이제 이게 나중에 차이가 있을까에 이제 이런 관점에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일단 엄밀하게 따지면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증상이 생기고 급성기 치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성기 치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 보통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얘기하잖아요. 그 급성기 치료까지 가는데 이제 그 걸리는 시간, 그게 길고 짧으냐가 조금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딜레이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주사약 쓰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약으로 바꾸면서 좀 이제 쓰다가 이제 끊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유지 치료약 시작하고 이제 이런 코스로 가는데 처음에 급성기 치료에 접어들기까지 코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다면 지금 약간 그 중간에 지금 갭이 있는 거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그 척수염 앓고 나서 딱 진짜 하지강직 막 심해지고 하는 증상들이 되게 잦게 나타나실 시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불안해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증상 자체를 좀 완화시키는 대증치료 약물을 보강해서 쓰면서 그냥 증상을 좀 덜 느끼게 하면서 좀 지내시면서 열심히 재활 운동 하고 보행 운동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수피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그 EB 바이러스가 그 코로나 백신 주사 같은 거 맞으면 이제 문제가 될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엄밀하게는 그런 백신 주사를 뭐 맞으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는 백신과 관련해서는 방금 예를 드신 그 영역을 떠나서 다른 백신 모두 통틀어서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맞을 때 생백신은 맞지 말라고 맨날 강조하잖아요. 사백신 종류로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그거는 이슈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백신 접종을 해서 그것 때문에 EB 바이러스가 활성화돼서 그걸로 또 재발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는 이제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제가 할게요. 그 마지막 질문은 진단받은 지 약 3년 정도 되셨고 그 지금 그 마지막 질문 주신 분이 3년 됐는데 지금 치료를 따로 안 하고 경과만 이제 관찰 중이다라고 이제 하신 분이 계시고 이게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한테 다니시고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특수한 경우죠. 그러니까 다발성경화증을 진단을 했는데 아무 약도 안 쓰고 그냥 지켜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료진이 권하는 전혀 그 권하는 거랑 완전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 결정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좀 경미한 활성도라는 거 하나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다발성 경화증이 정말 맞을까라는 약간 그 이제 정말 감별 진단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제가 완벽하게 이게 너무나도 다발성 경화증 외에는 전혀 설명이 안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발성 경화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모양새인데 모든 검사 경과 이런 걸 종합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탈수초 질환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아마 제가 조금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 질환의 활성도도 낮아 보이고 사진이나 검사상 그래서 아마 경과 관찰하는 거를 제가 뭐 하면 안 된다라고 거부하지 않고 아마 권하면서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냥 잘 유지가 되셨던 것 같은데 네, 잘 봐야죠. 네, 계속 잘 봐야 되고 네. 다음에 어차피 또 외래를 오실 것 같으니까 그때 저희가 또 한번 상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잠깐만 위에 놓쳤나 보네요. 그 지금 휠체어로 이제 보행을 하신다 한 50걸음 정도를 하신다고 이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걷는 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근데 지금 결국 환자분의 상황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정확히 진단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고 약을 어떤 걸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걷는 게 50걸음을 하신 게 그래도 그 전보다 좀 좋아진 정도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서 그냥 그나마 유지를 하시고 있는 건지 그 질환의 전체적인 코스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이제 향후의 예우나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명확하게는 조금 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1시간
반 정도 돼가지고 일단 오늘 바쁘시겠지만 네, 희귀질환 교육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잠시 시간 내셔가지고 아마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 희귀질환 센터에서 이제 강좌할 때 조사하는 설문조사라서 그 답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준비할 때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나가실 때 좀 바쁘시더라도 참여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희귀질환 센터는 저희 이제 환자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모두 건강하시고 제가 다음에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또 준비해서 강좌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